예, 마지막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통합정부론 이 효과를 좀 잠깐 생각해 볼 텐데 김유정 의원 일단 김동연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사회 언로 20분, 그러니까 20분이 또 뭐 이렇게 누가 되든지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통합을 좀 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원로들의 의견도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 그 주장에 화답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일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후보들에게 그 통합정부, 연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더 이상 이제 이런 분열이나 갈등의 정치를 조금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제 원로들의 어떤 충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은 즉각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오늘 토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 뭐 이런 얘기는 다 쇼다 지금 이렇게까지 그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기남 대변인 충청 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인데 이 부동산 정책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본인이 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실장 수석들하고 1대15로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본인의 시장 존중 또 개혁주의자 뭐 이런 거를 표방했던 분이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떤 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이나 주장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두 분이 함께하면 그런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 합의문 같은 경우에도 국민 통합 또 정치 개혁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임기를 1년 축소를 해서 2027년에 지방선거와 2026년이죠. 지방선거와 지금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러내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초박빙, 초접전 상태라고 양당이 공히 말하고 있는 이 대선에서 한 표의 힘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설사 뭐 미미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일화의 지리멸렬함과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과 어찌됐건 통합정부로 가야 한다는 그쪽에서 뭐 쇼니 뭐니 비판은 하더라도 통합과 개혁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있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모습 또 김동연 후보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또 중도층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통합정부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도 뭐 윤석열 후보도 이제 뭐 진영이나 어떤 기존의 정당의 굴레 갇히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뭐 최선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정부론도 사실상 그냥 반윤연대 아닌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상대방이 주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뭐 지금 오늘 말하는 김동연 후보 같은 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제1야당을 향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글쎄요, 이게 제1야당을 뺀 통합정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는 좀 잘 모르겠고. 김동연 부총리 얘기 자꾸 하니까 저도 간단하게만 의견을 보태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저희에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또 위기감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충청권 표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양강 후보 중에 결정을 안 하신 정치 저관심층에서 김동연 후보 고향이 충청이라는 걸 아는 분이 일단 애초에 얼마나 많이 계실까. 그래서 뭐 특히 안철수 후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원대복귀 이런 표현도 김동연 부총리 원대복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결국 민주당 쪽에 뿌리가 있는 분들은 그쪽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 아니냐.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냉랭하고 송영길 대표에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결집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거라면 저는 그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요. 통합정부 이 정치 개혁안이라는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반윤연대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윤연대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언론이라든가 정치적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통 크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1야당을 제외한 통합정부라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 수순을 본다면 윤석열 후보도 이 정치계의 큰 뜻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정부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이 통합정부 정치개혁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젠다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를 좀 진정으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적폐청산, 남북관계 진전, 뭐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통합의 DNA를 이식시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4기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는 약속하겠다. 그리고 그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국민의 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받들어서 이를테면 당선이 됐다고 쳐요. 다음 날부터 뭘 할 수 있죠? 취임은 5월입니다만 그래서 식물 대통령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정부론 정치 개혁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더 간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플러스 정치 개혁, 통합정부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면 정말 뭐 단일화 얘기 나올 것도 없이 아마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있고 쇼라고 폄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모습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저는 통합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강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 발언을 보면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가야 할 사람들이 무슨 놈의 통합정부 정치개혁이냐 다 쇼다 또 사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치 신인인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혁 아니냐.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논리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제도를 제시하면서 이게 정치 개혁입니다라고 달고 다른 말이 쉬울까요? 저는 오히려 맞아. 윤석열이가 정치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지. 8개월 정도 됐나? 그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신출내기가 신인이 오히려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게 좀 더 빠른 정치 개혁의 모습을 가는 건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답답하시더라는 김유정 대표 말이 맞아요. 대통령 된들 5월 10일 날 출범해보면 거대 야당 180대는 야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됐던 대목이 그래서 김한길 씨하고 손잡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았던 거 아니에요. 깔려있는 게 뭐예요? 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말 저는 그게 진심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정치 신인으로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금 마음속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부채의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첫째. 내가 뭐 지지도가 높아서 내가 대통령 후보 됐지 당에서 밀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이른바 여당과의 관계, 국민의힘과의 관계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그 서울 신촌 유세에서 오히려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나름 뭐 정식화는 안 돼 있겠지만 기존에 봤던 정치와는 좀 다르게 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통합정부론 정치개혁론을 꺼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우리도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저희의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급하게 또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마지막 토론이 있는데 오늘 분야는 사회 분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정치 분야 토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아무리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 분야 TV 토론의 두 가지 주제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분야인데 자신한테 주어진 주도권 토론 9분을 모두 대장동에만 쏟아부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지금 뭐 정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 개혁을 민주당에서 제시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정치 개혁안 내놓는 게 뭐가 있냐. 딱 하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에 있겠다라는 것 외에 정치 개혁안을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사회 분야잖아요. 그러면 대장동이 주요 이슈가 될 건데 오늘도 대장동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도 안 건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께서나 저도 약간 물타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본인 주도권에서 정책 얘기를 하자라고 시작하셨지만 주로 뭐 이렇게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대장동 문제에 많이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 후보들이 계속 자기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면 기껏 지금 바쁜 시간 내서 토론회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비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니만큼 저 윤석열 후보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정책 얘기, 뭐 비전 얘기 이런 거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 근데 안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정책이다 비전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아마 오늘 사회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 예. 소재가 될 거거든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진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뭐 아니면 합리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아직 불분명해요. 잠시 일시적으로 여가부 폐지로 재미를 봤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뭐 젠더 갈등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들의 어떤 그 정책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저는 검토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가지인데 자 네거티브는요. 집토끼를 지키는 데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중도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런 게 본다면 천하람 위원장 얘기처럼 저는 포지티브한 어떤 그 입장들을 많이 내놓는 게 토론에서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정치개혁 아젠다들이 국민의힘이 먼저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저희 이제 공직 자격 시험이라든지 또 뭐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들, 사실 석패율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당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보도 약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이제 저는 조금만 얘기 돌아가서 하면 180석이니까 식물정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약간 오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오만해 보인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선택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민주당은 그럼 거기에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단순히 정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깨시연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 선언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달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시지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언행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땐 강하게 얘기하지만 또 균형 잡힌 발언들도 많이 나온다. 근데 방금 깨시연 얘기했는데요. 예. 신성범 의원. 뭐 선거 임박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가서 지지 선언하고, 오늘 보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이 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박근혜 씨는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도 했어요. 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뭐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자꾸 그든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봤던 뉴시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게 한 89%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9점 몇 프로예요. 이 9점 몇 프로도 사실은 허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사람들의 심정 형성은 거의 끝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그냥 정치권에서 오가는
정치 뉴스의 작은 부분이다라고 예. 시청자들은 볼 겁니다. 네. 유권자들. 그래서 이 오늘 토론은 그래서 이제 후보들의 실언, 예. 뭐 플러스 요인보다는 누가 실수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여론조사 한 것들이 내일 이제 아마 무더기로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 토론 결과에 놓고 봐서는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밤에 끝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각자 다 해보겠지만 공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분석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이 마음을 좀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후보들이 실언하지 않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마이너스 요인 이런 것들을 좀 볼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DJ 정신 계승자는 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부 신설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 여야의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DJ 정신 계승하겠다는 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해찬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적어도 관료들의 언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머리를 빌리더라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를 일부만 떼도 북핵을 막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성인지 예산이 뭔지도 모르는 용어도 모르고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식의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적어도 이 머리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듣기 거북하다. 김종인 위원장 이제 그런 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적어도 모르지만 관료의 말을 이해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나 또 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망언 이런 것들도 사회 분야에서 저는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또 좀 정치권에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토론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김윤종 의원 말씀하셨는데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실시한 걸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선거 토론을 오늘로 잡아놓으면 오늘 토론의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과연 뭐 비록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적어도 그런 그 공표 금지 기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법정 토론은 적어도 하루 전 정도는 해서 그 다음날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군수 후보 정당 또 후보들 토론회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횡포 아니냐. 후보들 스스로도 특히 뭐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방방 뜨더군요.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우리도 똑같이 3억 냈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군소 후보도 국민들의 선택을 바라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사실 좀 지나친 편성이죠. 그게 방송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하는 건데 그러면 유력 후보들 4명한테 주는 시간과 똑같이 보장은 안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 11시부터 1시는 좀 심하지 않았느냐.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약자들을 살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말로만 약자 살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 재미 볼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약자들의 소리는 애써서 귀를 닫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군소 후보 토론회를 초반에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요. 이건 토론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견 발표였어요. 저도 그 지난번 대선 때 사회를 봤거든요. 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2시간 동안 네. 그 10명한테 발언된 어떤 후보 말씀하십시오. 어떤 후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자 참 편하긴 했어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한 위원회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거든. 그 위원장은 그렇죠.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법원에도 고등법원
원장 출신의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게 현직 원장이 예. 언론학자라든지 방송관계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선관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월 2일 오늘까지만 여론조사하고 발표 내일이나 모레 될 테고 근데 내일부터 당장 여론조사해도 발표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여유를 줘야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론 들어보니까 내 생각을 교정할 수도 있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할 텐데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도 한번 그리고 6일 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걸 없애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 금지 기간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예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까지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유권자들의 그 정보 어떤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변인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말이죠. 국회의원 후보 선정, 심지어 대통령 후보 단일화도 여론조사로 하려는 이 마당에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 언론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이른바 속된 말로 하면 정치적 공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또 하나의 불안한 요소는 갖고 가는 거예요. 예. 시한폭탄 안고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면적으로 해체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사실은. 그 대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내놓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득표율과 비교해봐서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나중에 사후에 여론조사 기간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렇죠. 문을 닫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 여론조사는 실제와 너무나 다른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므로 페널티를 과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표율을 금지해 놓으면 요즘 SNS 상으로 투표 전날까지 계속 막 돌아다녀요.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믿을 수도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런데 이러려면은 여론조사 협의체가 있던 이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규제하고 나서 탈락시키고 하면 모르겠었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작가가 팩트 체크해 줬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답니다. 프랑스는 이틀 동안 금지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는 다 선거 당일에도 자유롭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대요. 이미 우리 국민의 민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선관위가요. 되게 이제 법원 출신들이 선관위의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밑에 주요한 요리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규제 일변도예요. 뭘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정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 좀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편의 유권자들이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확 바뀌어야 된다. 이건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차원이나 양당이 조금 논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제는 너무 추세와 어긋나는 요새 소위 말하는 튄다고 하죠.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오히려 역풍부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음 국회에 들어가실 거고 또 당직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런 소리들을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판 변수 오늘 저녁에 있을 TV 토론 또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분 패널과 함께 1번지 똑똑 진행했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초일기에 들어간 대선 막판 대선구도 오늘은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꺼낸 통합정보로는 어떻게 대선 전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윤석열 후보의 나로 정치개혁, 이것은 또 국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어낼 것인지, 오늘 토론에서는 누가 국민의 주목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 기대가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